네, 9월 9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을 전문가를 모시고 제대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로 제대로 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모셨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바로 옆에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이시고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더운데 걸어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예. 또 불러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저희 3부 토건 때 탈탈 털어두셔가지고요. 오늘 또 제대로 들어가 보려고 하고요. 또 김용남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행 하시느라고 방송가가 굉장히 비상이었습니다. 자리를 비우셔가지고요. 아니 사실은 몰래 놀러 갔다 오려고 했는데 이게 뭐 갔다 온 게 너무 소문이 나갖고 만나는 분들이 다 뭐 미국 갔다 왔다며 뭐 이러고 빈자리가 곤란합니다, 컸습니다. 지금. 이미 거기 현장에서 미국 대선 현지 리포트를 유튜브로 올리신 것도 제가 봤습니다. 참 짤막하게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가 미국에서 TV만 틀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종일 그 뉴스에서 보도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전당대회 4일 내내 하는구나. 우리처럼 하루 하는 줄 알았더니 완전 축제처럼 하더라고요. 네, 예. 뭐 래퍼가 나와서 노래도 하고.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민주당 아니면 뭐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남의 나라 남의 당 전당대회니까 그냥 단신으로만 보고 뭐 우리처럼 하나보다 그랬더니 우리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4일 내내 하는데 그야말로 축제고 정말 큰 행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이야기를 관련해서는 또 한 번 모셔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선고가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예고편으로 해보려고 이 두 분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근데 그에 앞서서 그 사이에 김용남 전 의원님이 더 핫해지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제가 왜 나온 될까요? 김건희 네. 여사 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 녹취 파일이 있을 수도 있다란 취지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 이야기 좀 더 여쭤봐야 되지 아니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당사자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저는 당사자죠? 당사자는 아니고 있어요 몇몇이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도 언급됐던 무슨 A 의원을 비롯해서 그 당사자들이 있죠. 물론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김영선 전 의원, 김영선 의원과 영부인. 예, 김건희 여사. 그 보도 내용에 의하면 거기는 사건 당사자죠. 그야말로 사건 예. 당사자. 그 이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서 봤다 뭐 이런 당사자는 따로 있고 저는 뭐 그 옆에 제3자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와 관련한 소문이 지난 3월 초에 정치권에서 확 퍼졌어요. 3월 초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 굉장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니셨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와 관련해서 뭐가 있다, 뭐 곧 뭐가 터진다 이런 소문이 3월 초에 확 퍼졌었는데 결국엔 총선 때까지 그냥 그 소문으로만 묻혀 있었죠. 그리고 관련해서는 그 직접적인 어떤 증거가 드러나야 세상에 공개가 돼야 공론화될 거로 알았는데 보도가 이제 뜻하지 않게 나왔던 거죠. 별로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보도가 확 나왔고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 보다 그랬는데 그냥 그다음부터 어떻게 좀 이상해졌어요. 아, 이상해진 상황인가요? 네. 보도가 추석 앞두고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장성철 소장님은 예언하시던데요. 그렇게 안 보세요? 아니 그건 모르죠. 그게 만약에 보도 내용대로 어떤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파일을 프린트한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거를 공개를 하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두고 봐야죠. 정말로 공개가 될는지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용감한 남자 김용남 의원이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오렌지 색깔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니 저는 없어요. 나는 없다. 오늘 확실하게 저는 말씀하셨습니다. 없어요. 예. 네. 박시동 평론가님 이 네. 사건 여파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물론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가적인 뭐 증거가 더 나오느냐가 사실 쟁점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보시면 쭉 정점으로 가다 보면 항상 어디를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사님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이제 뭐 특검법이 뭐 삼부토건 이슈도 들어갔다. 예. 뭐 통과돼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서 멈춘 데는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서 누가 전화했느냐 또는 그 결국 그 임성근 사단장 로비 의혹을 했던 그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이 결국은 윤 대통령 라인이 아닌 걸로 우리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인지 아닌지 좀 더 뭐 특검 수사나 이런 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거든요. 국방에 개입하고 군 인사 라인에 개입하고 이런 건데 이제는 그 모종의 그 권력이 당무까지 개입했다라는 거니까 예. 이건 뭐 당과 정을 예. 모두 다 휘하에 두고 휘둘렀다라는 사건으로 이제 전혀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정농단 더하기 당무농단 더하기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손이 안 미치는 데 없이 제2의 권력이 사실은 마치 그림자 정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림자 정부요? 생각하지 예.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예,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도 짚고 그다음에 그럼 도이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검법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행사할 거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거죠? 그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수순이지 않을까요? 그걸 뭐 국회 본회의 통과는 될 거고 예, 뭐 지금 야당 지금까지도 의석수면 그렇게 되어 왔고, 근데 대통령 거부권은 또 행사가 될 거고 결국엔 재표결, 재의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가 나오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렇다면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몇 표 이상의 이제 이른바 반란표 내지는 소신 투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가 결국엔 관건이죠. 지난번에 보면 4.5표가 부족했단 말이죠. 점오는 어떤 의미죠? 그 무효표.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국민의힘 지도부는 실수였는지 이야기 아니면 하더라고요. 일부러 뭐 예. 도저히 이거를 뭐 고민하다가 무효표를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4.5표였는데 글쎄요. 그게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기려면 뭐 하나 그 스파크를 일으키는 사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스파크를 일으킨 정말 사건. 장성철 소장님의 예언대로 뭐가 증거가 떡 제시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상황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겠죠. 지켜봐야죠. 여권 상황이 훨씬 사실 개혁신당이 밝지 않습니까? 안에 계시니까 어떤 그 스모킹건과 관련해 가지고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당사자들의 결단의 문제 같아요. 당사자들인가요? 좋습니다. 예, A1과 B1의 결단에 달려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B1은 거기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A1의 결단만 달려있다. 예. 뭐 DC의 당직자 DC의 예. 결단의 문제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추석 앞두고 이제 이 안이 확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잠잠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도 굉장히 좀 주목받지 않습니까? 어떤 소위 말한 친한계가 10명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결단하시면 재의결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친한계 의원 뭐 물론 이제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특검법에 찬성표를 과연 던질 수 있을 거냐. 근데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친한계로 확실히 분류가 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이었고 그때 사실은 초선에 보궐로 들어온 초선 의원인데 사무총장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친한계로 분류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면 장동혁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냐. 그렇게 따져보면 갸우뚱한단 말이죠. 비공개 투표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재의결은 예. 쉽지 않아 보여요. 아. 그래서 무슨 계기가 결정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할 텐데 그 계기가 과연 무엇이 될 거냐. 그거는 그야말로 정말 척을 지고 대결 구도로 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그 결심을 할 수 있을까? 헤어질 과연? 결심을 제대로 해야 진짜 된다. 헤어질 결심. 음. 아무리 저녁 먹는데 안 부르고 따 시켰다고 해서
그 정도 결심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이에요. 한동훈 대표 리더십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패싱 당하고 있다 이런 제가 평가 많잖아요. 정치 분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한번 도돌이 저 민주당에서 하는 특검법이든 이 정권의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법률을 계속 대통령실에서 거부하고 또 재의결해서 거기서 이제 선분의 의결이 안 돼서 계속 이제 드랍되고 이런 일을 언제까지 되풀이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단순히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 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물밑으로 무언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방금 말씀 친한계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친한계가 있다고 치면요. 우리가 그대로 예상한다고 보면 지금 밥 먹는 자리에도 패싱 당한 거죠.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고 패싱 당하는 정도인데 이 정도의 수모를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그럼 겪을 것이냐.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저절로 고사될 것 같아요. 저절로 고사될 것이다. 그럼요. 한동훈 대표는. 네, 이렇게 어떻게 돌파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계기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단순히 그냥 우리는 발의했고 할 거 다 했습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외부에서 이제 진짜 정치력을 발휘하는 효과, 그다음에 내부에서 이대로 앉아서 고사당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안과 밖에서 같이 줄탁동시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스파크가 날 것 같다. 한 번은 스파크가 날 것이다. 그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게 과연 근데 이제 요번 특검법일 것이냐, 한 번 더 거부당하고 어떤 계기가 또 있을 것이냐는 모르겠는데 이대로 계속 간다는 것은 고사당하기 직전인 자기 운명을 바라보는 친한계나 또는 거대 의석을 가졌으나 결국에는 또 현실적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무기력함을 보여서는 안 되는 민주당이나 한 번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래야만 또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를 회상해 보면 2016년도에 사실은 그때는 여야가 한석 차이밖에 안 났어요. 123대 122. 민주당이 123석으로 한 석 더 많은 상황이라 누구도 이른바 탄핵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반에 중반까지도 그랬죠. 근데 특히 그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 의원들의 태도가 확 바뀐 게 뭐냐면 광화문에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리고 태블릿 관련한 언론 보도도 있고 워낙 민심이 나빠진 거가 눈으로 정말 확인이 된 다음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나 이런 게 아주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거보다는 한 단계 조금 더 여당 의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태도 변화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그냥 반복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뭔가 상황이 한번 확 바뀌는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모르죠. 어느 지점에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는 조금 다른 양상은 분명히 나와야 여당에서의 이른바 이탈표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또 국민의힘에 계셨으니까 여당의 작동 원리를 훨씬 더 좀 입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방송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왔다 가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질문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이 웃고 가셨어요. 비의원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할 말 없으니까 웃다 갔군요. 계속해서 웃고 가셨는데요. 웃음으로 때우고 갔군요. 네, 제가 요거 하나는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천하람 원내대표한테 혹시 텔레그램 보낸 적 있냐고 했더니 노코멘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김용남 전 의원님은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웃음으로 때우지 않고 없는 건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도이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그 스모킹건과 관련해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월척을 낳겠다. 이제 국감을 앞두고 이런 예고를 하고 가셔서 굉장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본인 국감에서 왜냐면 운영위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김용남 의원님. 아니 뭘 갖고 월척이라고 하는지 몰라갖고 정말 여러 개가 있나요? 아니 근데 글쎄 월척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 2016년처럼 타오르는 상황의 월척, 그러니까 태블릿 PC급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아니 있을 그거는 것이다. 정말 월척이죠. 근데 뭘 갖고 월척이라고 표현을 했을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네. 또 너무 크게 기대하면 안 될 수 있으니 또 우리 김영남 전 의원님께서 이 정치적 기술을 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요, 저는 기대합니다. 예, 천하람 의원님 기대합니다. 예, 월척 기대할게요. 네. 예, 또 다른 야당 의원들에게도 많은 기대를 사실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의 시간이긴 하니까요. 네. 10월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에 앞서서 사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이게 간단하게 넘어가기 어려운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사건이 있는데 사실 김 여사가 지금 기소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박시동 평론가님이 먼저 이게 김 여사가 어떻게 연루된 건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사실은 이제 2009년 12월부터 대충 한 3년 정도 이제 주가 조작 세력과 또 뭐 전현직 증권사 임원 등등등이 이제 동원이 돼서 약 한 계좌 157개가 동원이 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띄우고 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주요한 사람들이 1심 판결은 다 끝났어요. 이제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2심을 앞두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권오수 주범이고 도이치모터스 회장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뭐 유죄 판결이 당연히 났는데 나머지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이제 뭐 무죄가 나거나 했는데 이제 관건은 지금 이 관련자들이 지금 2심을 판결을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는 아직 기소도 된 것도 없고 부르지도 않고 뭐 이번에 예. 뭐 예. 황제 조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하는 정도까지만 있는 상황이라 추후에 이번 주에 있을 2심의 판결이 이제 추후에 있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사건의 이제 처리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가 기소 여부에. 관건인데 예. 아주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만한 중요한 쟁점이 이번에 갑자기 이제 드러났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재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어마어마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1심 판결문에도 왜 그렇습니다. 동원됐다라고 예, 나와 있다는 그래서 뭐 거죠. 심지어 어떤 예. 날은 거래량의 절반이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움직였을 정도이니까 예. 계좌가 주가 조작 관련해서 동원됐다라는 건 움직일 수가 없는데 김건희 여사 측 입장은 이거겠죠. 나는 주가 조작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뭐 주식 관리 해준다 그래서 계좌만 그냥 잠깐 빌려줬을 뿐인데 빌려줬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다. 나는 전혀 이걸 모른다. 예. 나랑 직접 그 작전 세력과 내통한 바도 없지 않느냐. 나는 오히려 뭐 당연히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소위 말하는 계좌가 동원된 뭐 쩐주라면 쩐주일 수는 있는데 내가 주가 조작에 공범이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게 논리인데요. 아주 지금 이 2심을 앞두고 미묘한 부분이 뭐냐면 1심에서요. 무죄를 받았던 쩐주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이른바 손모 씨예요. 예. 근데 이분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분이 지금 2심을 앞두고 공소장이 변경이 됐어요. 뭐냐면 그래? 당신은 그러면 김건희 씨랑 비슷하게 쩐주란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건 내용을 쭉 알고 있었네. 그리고 거기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돈도 좀 버는 것 같네. 네. 그러면 공범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방조범일 수는 있겠네라고 해서 공소장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손모 씨에 관해서 방조 관련한 혐의로 현재 2심이 바뀌어 있는데 만약에 이 손모 씨가 방조 관련해서 유죄가 된다면 단순히 공범들처럼 막 이제 적극적으로 내통하고 같이 작전 짜지 않은 사람들도 방조 관련해서 유죄가 난다면 이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이제 최근에 떠오른 쟁점이에요. 네. 네. 김용남 전 의원님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공소장 변경을 검찰이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은 예. 공소장 예비적- 변경을 검찰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1심에서 쩐주 손모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때는 손모 씨가 공동정범 이른바 같이 공모해서 주가 조작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기소가 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된 거고 항소심 진행되는 과정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실상 아니 이게 공동정범은 아닐지라도 방조범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보라는 요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검찰이 마지못해 공소장 변경을 한 거예요. 방조범으로. 판사한테 혼나고 검사가 판사한테 혼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공소장 변경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재판부에서 방조범은 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소장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를 보면 항소심에서 목요일 날 이 손모 씨에 대해서 방조범으로는 적어도 유죄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김용남의 예언 유죄 선고될 가능성 높다. 방조범으로서는 만약에 방조범 부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거의 그 그렇게 변경 기소하라고. 권고를 해갖고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왜 얘기를 했던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요일 날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유죄 선고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만약에 유죄 선고가 안 되고 또 방조범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되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유죄 선고가 되면 완전히 또 바뀌어요. 얘기가 확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역할, 비슷한 행위, 가담이 있었는데 그러면 영부인에 대해서도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왕창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방조범 유죄 선고 가능성 높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받은 공범으로서의 무죄받은 이유가 김건희 씨랑 조금 다른데 김건희 여사랑 좀 다른데 김건희 여사는 나는 몰라 내 계좌 빌려주고 직접적으로 요 관리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라고 했는데 손모 씨는 직접 다 주문을 내고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공범으로 기소한 건데 재판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직접 했기 때문에 내통이 좀 약하잖아. 그러니까 작전 세력과 같이 내통했던 부분 입증이 좀 약하지만 야 적어도 내용 다 알았고 이득 많이 받고 하니까 방조로 가면 어때? 라고 힌트를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사람 재판부 요 사안을 다 이해했고 인식도 했고 이익을 본 사람에서 적어도 방조까지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힌트를 준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판결에서 방조범 무죄가 나온다. 지금 재판 과정을 쭉 흘러내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더 이상하죠.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시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당연히 51% 이상, 저도 78% 이상 유죄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데 왜 걱정하느냐? 라면 이 손모 씨가 방조범으로 유죄가 되면 나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과 내통하지 않아도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정도로 해서 방조만 했어도 유죄가 나오는 쩐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 사건으로 바로 불똥이 튀기 때문에 오히려 1심 사건보다 이게 더 위험해졌어요. 지금. 김 여사는 그러니까 왜 기소 안 했냐. 그렇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면 당연히 유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유죄가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로 불똥이 더 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디펜스를 세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 줄까 봐 걱정이 된다. 그게 더 걱정이 되는 더 이상한 사건으로 더 이상해질까 봐 걱정이에요. 저는. 그 전지적 검사 시점으로 보면 이렇게 유죄가 나오면 김 여사 기소를 바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미룰 수 있는 핑계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까지는 핑계가 좀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항소심 선고 결과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유였거든요. 사실은 그 별로 합당한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이 보기에 증거상 죄가 된다고 하면 기소를 하는 거고 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의혹이 있더라도 불기소하는 건데 이거는 기소 불기소 결정 자체를 아예 안 했단 말이죠. 뭉개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을 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가 적어도 1심 선고 이후에 지금까지 결정을 안 한 이유는 항소심 선고를 봐야 된다라는 게 이유였는데 대법원 선고도 아니고 왜 하필 항소심인가요? 항소심이 이른바 사실심의 최종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유무에 대한 사실의 결론은 항소심으로 끝나는 거고 대법원은 이른바 법리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약간 이상하지만 하여튼 항소심 이상한 게 여러 개입니다. 이유로 계속 미뤄왔는데
이른바 손모 씨라는 전주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된다. 그게 공동정범이든 방조범이든 그러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전화 주문 낸 것도 있고 음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제 항소심 선고 이후에 또 다른 이유를 찾아낼래나? 결정을 미룰 만한? 어떤 게 있을까요? 제 머리로는 잘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항소심을 보겠다고 했는데 예. 지금 저희가 재판 과정을 의원님이랑 제가 살짝 설명드린 것처럼 아니 정상적이면 이건 방조까지는 유죄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요 항소심 지켜보겠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점점 항소심을 보면 볼수록 김건희 여사 측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황제 조사도 빨리 땡긴 거고 뭐 수심위도 뭐 겨우 빨리빨리 한 거고 해서 명품백 사실은 사건이긴 하지만 수심 예. 결론이 어젠가 났잖아요. 예. 그게 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예.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났다. 그래서 사실 항소심 12일인데 2심이 12일인데 12일 예. 전에 예. 그냥 그 결과를 보기도 전에 불기소 처분을 끝내버릴까가 사실 제일 걱정이었어요. 김 여사 사건을 검찰이 네, 알아서 저희가 털어줄까 알아서 그냥 걱정이셨다. 왜냐하면 항소심을 보면 이제 예. 불리한 명분으로 더 몰리기 때문에 이걸 제일 예. 걱정했는데 예. 지금 이현식 총장이 내 임기 안에는 뭐 마무리 못 못한다. 지을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임기가 1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5일까지는 처리 못한다라고 말을 해줘서 그나마 항소심까지는 봐야 되는 상황까지는 간 거예요. 예. 아니, 예.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생각합니다. 항소심 선고 전에 불기소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이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불안하다. 워낙 안 좋은 것들이 할수 많아서 있으면 진작했죠. 예. 벌써 2년 6개월을 끌 이유가 없지. 정권 바뀐 지가 벌써 줄 수 있었으면 이미 줬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2년 4개월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무혐의 결정은 못 하는 거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냥 미뤘던 거죠. 미뤘던 건데 12일 이후에는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전망이 10일에 김 여사한테 불리한 2심 선고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13일에 김건희 여사가 추석 인사로 윤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다문화 아이들과 나온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런 걸까라고 하는 의아함도 생기는데 지금 아무래도 추석 밥상에 앞두고 여야가 모두 어떤 이슈를 올릴지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번 12일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 하면 우리가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코너에 몰려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하지는 않을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 못할 것이다. 또 뭐 황제 조사 더하기 뭐 수심이 이번에도 디올백 사건에서 수심이로 돌려 하는 걸로 봤지만 별 기기묘묘한 뭐 희한한 어떤 그 생각들을 해서라도 또 미루고 돌리고 해서 결국에는 기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가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검찰이 적어도 나를 어떤 식으로든 기소 못할 거라는 자신감. 김 여사의 자신감의 표출이 13일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뭐 계속 이런 식의 정무적인 스탠스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추석을 앞두고 영부인이 대통령과 함께 이제 등장을 해서 뭐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그 활동을 한다고 보도가 되니까 9월 12일 항소심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항소심에서 방조범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거 알고 자신감 있게 저렇게 활동을 계획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대통령실이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요. 정무적 판단할 수 있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선고 전에 그 3명이 합의를 하잖아요. 예. 이제 부장과 배석 2사람 해서 3사람이 합의는 보통은 적어도 일주일 전 아니면 이렇게 중요 사건은 뭐 몇 주 전에 합의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판결문 작성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합의 내용을 알아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대통령실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정도로
정말 정보력을 발휘해서 합의 내용을 알고 이게 안심해도 되니까 영부인 본격적으로 활동하셔도 됩니다까지 자리를 마련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일을 잘하나? 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최근의 행보들을 뒤에 여러 가지 살펴보면 면에서 여기저기서 펑크가 나는 걸 보니까 그 법원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렇죠. 예. 사법부에서 사법농단이죠. 이루어지는 일을 예. 미리 결론을 어느 정도 캐치를 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예, 되는 예. 거고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미리 알아냈다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로 그 일을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감각이나 어떤 성과적 감각이나 둘 다 부족한. 아니 이게 뭐 도덕심이 강해서라기보단 실력이 부족해서 예.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네. 오히려 그쪽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감이 없어서 추석을 열심히 준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 디올백 사건을 그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가지고 여사를 지금 디펜스한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는 권익위원회에서 뭐 받아도 된다는 식의 그 뭐죠? 포스터 같은 게 포스터 걸 나왔었죠. 만들어서 예. 지금 대한민국의 친구 관련성이 없으면 도덕성과 100만 원.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오히려 그 건 하나를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투명성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예. 바꿀 정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이루어내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그 도이치모터 사건을 이번 2심에서 예를 들어서 방조 관련해서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에 따라서 검찰이 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그것보다 몇 배 더 크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도덕성과 이 투명성 또 이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안정성 이런 것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거를 디펜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결변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를 불기소하려면 그럼요. 예. 그럼 결국 두 분은 다 기소를 결국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어줄 것이다. 만약에 예. 항소심에서 그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방조범이라도 유죄 선고가 나면 상황은 훨씬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영부인 입장에서 상황은 훨씬 악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러면 방조범이라도 기소가 되느냐 그건 또 별도의 문제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다른 요인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법 같은 건가요? 뭐 여론이 정말 안 좋아져서 예. 뭐 밀려서 그런 거잖아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하고 의대생들 휴학계 내고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와서 2,000명 안 움직인다. 절대 변함없다라고 공언을 하고 최근까지도 그 자세는 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바뀌잖아요. 네. 왜냐하면 상황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원초적으로 이제 출발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는 바뀌잖아요. 예. 물론 2025학년도에 관련해서는 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뭐 열린 자세인 것처럼 입장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정말 기소까지 나갈 수 있느냐 그건 또 그때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여론이 중요하다. 예. 항소심 선고가 유죄가 나면 정말 상황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디올백 사건이 왜 이게 중요했냐면 말로 듣거나 글로 듣거나 아까 우리 그 텔레그램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처럼 뭐 증거가 있어? 이렇게 폭발력은 클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그걸 모르는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었어요. 뭐냐면 우리 전 국민이 다 영상을 봤어요. 증거가 확실하다. 눈앞에서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전 국민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이 다 나서서 어저께 털어줬다. 예. 그리고 권익위는 나서서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겪어온 과정을 보시죠. 얼마나 이게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처음에는 국가 기록물이라고 그랬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의 선물이라고 했다가 따뜻한 마음이라고 했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주가 조작 사건이 어렵고 재판도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복잡한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디올백 사건에서 우리가 그거를 영상을 목격한 것만큼 예. 이번에 만약에 손모 씨가 방조범으로 유죄를 받는 거면 거의 그와 유사한 정도로 큰 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정도는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그 영상을 보고 감사의 마음이라고 한 것처럼 그 정도의 궤변과 예. 어마어마한 국가 권력이 동원돼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럼 기소되겠지라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2년간 보지 않았느냐. 네, 그겁니다. 아니 근데 예. 물리법칙도 그렇고 저는 사회법칙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변곡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추세는 좀처럼 바뀌질 않아요. 근데 딱 어느 정도 이 계속 쌓이다가 변곡점에 딱 이르면 확 바뀌잖아요. 우리가 마치 물이 그전까지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딱 100도에 이르는 순간에 끓으면서 수증기가 확 올라오듯이 결국엔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품백 뭐 이런저런 국정 개입 의혹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게 계속 추세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기소 안 되고 불기소되고 뭐 묻히고 그 삼부토건도 묻히고 뭐 이런 추세입니다만 이게 이렇게 점점 쌓여가는 게 이제 변곡점이 다가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제가 뭐 주시장으로 밥 먹고 산 사람이니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100번 한번 양보해 볼게요. 김건희 여사께서 디올백을 받았다 이거예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럼 최 목사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내가 청탁을 했다라고 또 우리가 해볼게요. 그 청탁한 것 때문에 내가 뇌물을 줬다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게 다 유죄라 쳐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진짜 이 유죄의 크기와 제가 볼 때는 이 주가 조작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이것은 예, 저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해요. 사건이다. 왜냐하면 네. 주가 조작은요. 제가 이제 그 유럽에서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라든지 그 동네에서는요. 살인보다도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살인은 사실 우발적이에요. 그리고 뭐 충동적이고 계획하지 않아요. 그런데 탈세, 주가 조작 같은 범죄는요. 무조건 그 사회의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최대한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범행이고요. 그 범행의 피해자가 살인 같은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니라요.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범죄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살인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범죄를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더 좀 널리 알려지고 심각성을 더 알아야 중하게 된다. 더 심각하게 바라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김용남 의원님도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그러셨습니까? 천만 개미들과 함께 그럼 또- 어떤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이 주가 조작이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를 방금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주가 특히나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무섭네요. 네. 피해자라는 논리는 조금 이해는 잘 안 되고요.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용당했다. 약간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번 것도 나왔잖아요. 한 23억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번 게 훨씬 커 보이는데 피해자라는 논리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그 뭐 주가 조작이 아주 나쁜 범죄인 거야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거고 검찰이 가장 잘못한 것은 오래 끈 겁니다. 이게 오래 끌 이유가 없는데 결론을 냈어야 돼요. 진작에. 근데 결론을 못 내고 질질 끈 게 가장 큰 잘못이고 제가 보기엔 그래서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너무 시간을 끌어요. 이런저런 그 사건에 있어서 그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빨리 고쳐져야 될 잘못이고 정말로 영속하는 계속 존재하는 국가기관으로 살아남으려면 시간을 끌면 안 돼요.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로 눈치 보면서 시간 끄는 건 매우 잘못된 거죠. 이원석 총장이 곧 임기를 마치시는데 네. 영상 편지 하나 하시고 싶은 말씀.
검찰총장의 2년 임기 마치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딴 거는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도대체 기억은 안 나지만 임기를 마친 몇 안 되는 총장 중에 한 명이 되신 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종국적으로는 축하받을 일인가? 예. 그건 매우 의문입니다. 예, 지금. 이원석의 업적은 임기를 마친 것이다. 저 제대로 종료한 것이다. 이 말씀인데 박지동 평론가님한테는 저희 댓글창에 가수가 맞으시냐라는 아, 그런 질문이 또 엄청 댓글이 들어온다고 왔습니까? 합니다. 가수설, 예, 예. 박지동 가수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아, 가수설은 맞습니다. 아, 예. 직접 당사자가 확인하셨습니다. 네, 앨범을 뭐 내신 거예요? 앨범도 냈고. 네. 네. 공연도 하시고요? 장르가 어느 쪽? 트로트. 네, 트로트 한 번, 뮤지컬 앨범 한 번 이렇게 오. 낸 적은 있는데 지금 아마 검색되는 거는 트로트 앨범이 아마 검색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야, 예. 이게 저희 심각한 얘기하다 말고 좀 예. 몰랐네요. 또 댓글 네. 구독자와 이게 적극 소통하는 방송 네, 네, 워낙 네.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예. 이게 나무위키에만 있다고 하는데 직접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 네. 박시동 피셜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아, 예.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상 좀 준비해온 이야기 특히나 이제 김건희 여사 이슈 관련해 가지고 못했던 이야기 혹은 뭐 이번 주 추석 전국이니까요 뭐든 정치 관련된 이야기도 좋고요. 마무리해 주시는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죠? 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 그렇죠. 예, 오늘도 안 좋고요. 뭐 이제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보다도 수익률이 나쁘다. 아이고. 뭐 이런 얘기를 어쩌다가 할 그렇게 정도가 됐죠?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장을 살려내자라는 측면에서 뭐 정부 여당 할 거 없이 뭐 밸류업을 하자라는 둥 해서 연중 내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 말 그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무조건 뭐 저 대주주의 전횡 이런 거 있습니다만 빠지지 않는 게 주가 조작입니다. 아. 주가 조작은 시장 그 자체를 좀먹는 행위입니다. 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주식이 도대체 얼마짜리야라고 하는데 작전 쓰는 사람 때문에 시장 가치가 교란이 돼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어떻게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가 나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진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한국 시장의 레벨업, 밸류업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명품백 디올백 사건에서 봤듯이 그 사건 하나를 잘못 처리하니까 그러면 모든 공직자에게 이번에 따뜻한 마음을 부인에게 선물하자라는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희화화되고 있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번 9월 10일 판결 이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어쩌면 그렇지 한국 시장이 저 뭐 영부인도 다 빠져나가는 시장 나도 주가 조작할래라는 아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희화화되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진짜 기대를 접는 예. 그런 중체에 대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처리되기를 또 바라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9월 10일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어려워도 우리 독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예. 주식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정부에서 밸류업 하겠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추진을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밸류업이 되려면 한국 주식이 주주를 무시하는 경영진의 태도를 고칠 수밖에 없는 그 제도적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밸류업 떠들고 그게 제대로 안 이행이 됐어요. 뭐 정부 책임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또 요인은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금투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여건상 무리입니다. 이거는 최소한 유예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물론 그게 주식해서 돈 벌었으면 뭐 근로소득세도 내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여건이 됐을 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산업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왜 초기에는 국내 산업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도 많이 물리고 이런저런 그 좀 자력갱생을 한 이후에 뭐 하듯이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취약한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주저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만큼은 지금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시는 뭐 진성중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대로 그냥 시행에 들어가면 정말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금투세 관련해서는 따로 우리 채널에서 네. 한번 해주시면 또 제가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뜨거운 주제여가지고 토론 주제 자, 하나 더 그리고, 마련해야 된다 이 예, 생각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살짝 요거. 도대체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대한경제 거냐. 부흥회. 대한경제 부흥회. 예. 그리고 안진걸, 예. 이광수 3인 공조인데요. 저희는 수익을 다 좋은 일에 기부하기가 책임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건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광불패 TV 광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번에 했으니까요. 네, 두 분과 함께 또 주식시장 그리고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번 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짚어보면서 목요일을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는 또 조만간 한번 토론회 마련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대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